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슈페어였으며 아돌프 히틀러의 건축가이자 장관,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나중에는 스스로 히틀러의 양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온화한 남자, 고함도 없고 폭력도 없으며 거친 권력의 과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정권 중 하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다른 나치 지도자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군인도 소리 지르는 광신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어쩌면 매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과 침착한 태도는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히틀러 광기에 물리적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시, 경기장, 기념비를 설계했고 패배가 불가피해진 후에도 독일의 전쟁 기계를 오랫동안 유지시켰습니다. 그는 강제 노역을 사용했고 고통을 외면했으며 결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유의 몸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진 끔찍한 일들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착한 나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현재의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1905년 3월 19일 독일 남서부의 마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 아들 중 둘째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건축가였고 그의 어머니 루이자는 특권층 출신으로 자녀들이 예의 바르고 정확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슈페어 가문의 생활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격식이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은 억제되었고 성취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알베르트는 나중에 부모님께 한 번도 안아본 기억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도도구, 청사진, 건물 모형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에게 건축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에 접어들면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후 여파로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영토와 자금, 자존심을 빼앗으며 국가를 굴욕에 빠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져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던 임금으로는 오후가 되면 그것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알베르트 슈페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았고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으며 수학과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뮌헨과 이후 베를린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중 한 명이자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테세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테세노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멘토이기도 했으며 건축은 정직해야 하고 명확한 선, 낭비 없는 구조, 그리고 오만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그를 깊이 존경했고 한동안 순수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베르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오직 강의, 기술 도면,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대한 약간의 불안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1920년대 후반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시위가 거리마다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무기력해 보였고 독특한 빨간색과 검은색 상징이 그려진 새로운 포스터들이 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스터들은 독일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 나치당은 여전히 소규모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시끄럽고 화난 남자들의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 역시 처음에는 그 세계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혼란스럽고 저속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930년 12월 어느 날 밤 대학 동료가 그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집회에 초대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당이 바로 나치였고 그날의 초청 연사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 모임은 베를린의 붐비는 맥주홀에서 열렸고 아돌프 히틀러는 메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2시간 동안 연설했습니다. 그는 배신,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 독일이 잃어버린 자존심, 그리고 당열과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이 연설에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첫 번째 정치 연설이었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날 밤 멍한 상태로 집으로 걸어갔고 그 순간 그의 인생 방향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는 1931년에 나치당에 가입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는 증오나 전쟁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대신 질서와 목적 그리고 소속감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알베르트 슈페어의 인생에서 중대한 장이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경력과 양심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제 연도는 1931년이었다. 독일은 폐허에 놓여 있었고 정치적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채 굶주림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모든 맥주집과 거리 구석구석에서 퍼져 있는 분노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호기심의 대상이자 기성체제를 시끄럽게 도전하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히틀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슈페어는 그의 친구를 돕기 위해 거의 즉흥적으로 나치당에 가입했다. 그는 소에게 회원비를 내고 몇 번의 지역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1932 년초가 되어서야 운명과 자신의 야망이 그를 아돌프 히틀러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해 봄 슈페어의 옛 교수 중 한 명이 그에게 나치당 베를린 본부를 개조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 일은 간단했다. 몇몇 방을 다시 꾸미고 조명을 개선하며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한 사람은 카를 한커라는 당 조직가였는데 그는 슈페어의 전문성을 알아보았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몇 달 만에 한커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슈페어의 도움을 요청했다. 베를린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의 무대 디자인이었고 그곳에서 히틀러 본인이 직접 연설할 예정이었다. 슈페어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이 일이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 전혀 몰랐다. 그날 밤 히틀러가 홀에 들어서서 깔끔한 선과 대칭 그리고 정성스럽게 배치된 깃발들을 보더니 한케에게 돌아서서 이걸 누가 디자인했나? 라고 물었다. 한케는 그에게 알베르트 슈페어가 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슈페어는 미래의 피러를 만나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나중에 그 경험을 비현실적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는 소박한 사무실에 들어섰고 히틀러는 의자에서 일어나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그를 맞이했다. 슈페어가 공개적으로 목격했던 분노나 고함은 전혀 없었다. 대신 피러는 침착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거의 수줍어 보였다. 그들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대 로마와 신고전주의 디자인의 아름다움 그리고 기념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때 예술가가 되기를 꿈꿨던 히틀러는 자신의 비전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자 생기가 돌았다. 그는 내게 예술가로서 예술객에 말하듯 이야기했다. 슈페어는 나중에 그가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만남은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때부터 히틀러는 슈페어를 마인 아키텍트라고 불렀다. 물론 이것은 나의 건축가라는 뜻이다. 히틀러는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열망했다.
슈페어는 히틀러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된 후 그는 새로운 정권의 힘과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이 행사의 디자인을 맡겼다. 제한된 자원과 촉박한 마감 기한에도 불구하고 슈페어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보완했다. 옛 베를린 슈포르트 팔라스트에서 그는 경기장 주위에 130개의 대공 탐조등을 배치해 밤하늘을 향해 곧게 비추도록 했다. 탐조등이 켜지면 하얀 빛의 거대한 기둥들이 형성되어 땅에서 구름까지 이어지는 빛나는 우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진 대성당을 연상시켰다. 사람들은 경외심에 휩싸였고 이 놀라운 광경은 힘과 당열, 영원을 상징하는 나치 선전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 슈페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의 도만에 서 있고 그 중심에 총통이 있는 것 같았다. 히틀러는 그 광경에 매료되었고 그 한순간이 슈페어를 정권 내에서 인력 스타로 만들었다. 이 성공 이후 슈페어에게 더 많은 집회, 당 본부, 그리고 퍼레이드 광장을 설계해달라는 초청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상관저나 바이에른에 있는 총통의 개인 저택에서 히틀러와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정치에서 예술, 건축에서 운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히틀러는 슈페어의 침착함과 효율성을 존경했고 슈페어는 히틀러의 확신을 존경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히틀러는 거대한 돔과 광활한 광장, 넓은 대로로 가득 찬 새로운 독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스케치하곤 했는데 이는 옛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슈페어는 이런 스케치를 집으로 가져가 다듬고 세부적인 설계도로 만들어 히틀러의 환상을 실제 청사진으로 바꿔서 다시 가져왔다. 다음 해 슈페어의 실력은 거의 어떤 건축가도 경험하지 못할 규모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나치당의 연례 뉘른베르크 집회는 레니 리펜슈탈이 의지의 승리라는 대규모 선전 영화로 촬영할 예정이었다. 슈페어는 거대한 석조 관람석, 정교하게 늘어선 깃발들, 그리고 히틀러가 수십만 명의 추종자들에게 연설할 중앙 대형 연단이 있는 전체 장소를 설계했다. 그는 해질 무렵 깃발을 비추는 조명,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동기화된 행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계획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에 관한 것이었고 슈페어가 만들어낸 효과는 최면적이었다. 관중들은 끝이 없어 보였고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끝없는 헌신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다. 슈페어는 독재의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냈고 라이펜슈탈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적으로 히틀러는 슈페어에게 자신이 가진 비전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이렇게 슈페어는 자신을 단순한 건축가 이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만들고 있었다고 나중에 썼다. 각 건물은 우리 운동의 위대함과 제국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식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건축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속임수의 일부였다. 그것은 사람들을 고양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1937년까지 알베르트 슈페어는 제국의 총건축감독관이 되었고 나치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 중 하나를 차지했다. 그는 직접 아돌프 히틀러에게 보고했고 둘은 함께 그들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이 다시 태어났다. 게르마니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구상된 베를린을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제국의 심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대리석 궁전과 기념비,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넓은 대로로 가득 찬 도시였다. 도시의 중심에는 폭스 할레, 즉 인민의 전당이 세워질 예정이었고, 그 위를 덮는 거대한 돔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조차도 작아 보이게 만들 만큼 거대했다. 그 안에는 1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총통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도시 건설은 비밀리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히틀러가 계획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수천 채의 주택이 철거되고 가족들은 강제로 이주당했으며 유대인들은 전체 구역에서 추방당했다. 우월한 민족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슈페어는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단지 건설하고 설계했을 뿐이라고 훗날 인정했다. 인용문입니다. 나는 그 일의 규모에 도취되어 내 책임감이 사라졌다. 1930년대 후반 이 되자 알베르트 슈페어는 더 이상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히틀러의 꿈을 설계하고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일은 곧 대리석과 돌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는 건물 설계를 멈추고 무기 제작을 시작하게 된다. 게르마니아의 꿈은 잠시 미뤄졌고, 히틀러의 군대는 폴란드를 침공했으며 유럽은 전쟁에 휩싸였다.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이 변화는 갑작스러웠지만 달갑지 않았다. 웅장한 건물들, 대리석, 행진광장,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잠시 미뤄둘 수 있었다. 히틀러는 전쟁을 위해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슈페어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42년 2월 8일 프리츠 토트, 히틀러의 군수 및 탄약 장관이 탑승한 항공기가 총통의 동부전선 본부에서 이륙하던 중 폭발했다. 생존자는 없었다. 프리츠 토트는 히틀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용감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독일은 영국, 소련, 그리고 미국의 연합된 힘을 상대로 장기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죽기 몇 시간 전 그는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알렸다. 그 사고가 단순한지 더 음흉한 일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아돌프 히틀러는 직접 알베르트 슈페어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했고, 36세의 건축가는 갑자기 독일 전체 전쟁 경제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맡은 순간부터 슈페어는 그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공장들은 절반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었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관료주의가 생산을 옥죄고 있었다. 그래서 슈페어는 모든 것을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계를 단순화하고 낭비를 줄였으며 통제를 중앙 집중화했다. 그의 부처 아래에서 그는 엄격한 일정표, 효율성 차트, 그리고 위계 질서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연합군 폭격기가 독일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더 많은 비행기, 더 많은 전차, 더 많은 탄약으로 증가했고,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군수품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났다. 히틀러는 이를 기적이라 여기며 슈페어를 구세주라 불렀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이를 해내는 나치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일 남성이 전쟁에 나가 집에 일할 사람이 없었다. 해결책은 노동을 담당하던 나치 관료 프리츠 차우켈에게서 나왔다. 차우켈은 점령지에서 끝없는 노동자 공급을 슈페어에게 약속했다. 남성,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잡혀서 가축 수송체에 실려 독일로 보내졌다. 그들은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소련에서 왔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도착했다. 그리고 1944년까지 1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슈페어의 군수 프로그램 아래에서 직접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서 구타를 당하며 살았다. 그들이 속도를 늦추면 음식, 휴식, 약도 거부당했고 매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슈페어는 자신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1943년 그의 부처는 연합군의 폭격으로부터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가장 악명 높은 곳 중 하나는 하스 산맥 아래에 숨겨진 도라 미텔바우이다. 이곳에서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은 히틀러가 복수무기라고 부른 새로운 VE 로켓을 강제로 제작해야 했다. 터널은 어둡고 축축하며 치명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시신 곁에서 땅바닥에 자고 힘이 빠지면 공개 교수형을 당했다. 수만 명이 굶주림, 질병 또는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1943년 말 도라를 방문했다. 그는 터널을 걸으며 시신들과 오물, 그리고 죽어가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생산 목표를 더 높였다.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슈페어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홀로코스트나 수용소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강제 수용소 노동력 사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인간 자원 부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장에 노예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 친위대와의 계약을 직접 승인했다. 그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몇 년 후 직접 쓴 자신의 글에서 슈페어는 이렇게 인정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알았어야 했다. 내 잘못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은 것이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는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묻지 않은 것이다.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 1944년 이 돼자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고 연합군은 프랑스에 상륙했으며 붉은 군대는 동쪽에서 진격해오고 있었고 독일 도시들은 불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여전히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편 알베르트 슈페어는 공장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지하 깊숙한 곳에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폭격당한 공장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으며 운송과 연료 공급을 재조직했다. 논리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슈페어는 총이 아니라 서류철과 마가밀로 계속 싸웠다. 회의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임무는 인용하자면 기계를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전쟁이 몇 달이고 계속 길어진 것은 주로 알베르트 슈페어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945년 이 시작될 무렵 독일은 붕괴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폭탄이 떨어졌으며 철도는 마비되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히틀러는 새로운 비밀 병기들이 제국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환상 속으로 도피했지만 슈페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월에 히틀러는 네로 명령으로 알려진 지시를 내렸고 이는 적에게 유용한 모든 것, 즉 다리, 공장, 농장, 발전소를 파괴하라는 명령이었다. 독일이 승리할 수 없다면 살아남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다. 슈페어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조용히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장군들을 만나 이성을 호소했고 심지어 히틀러 암살까지 고민했다. 나중에 그는 이것이 자신의 도덕적 각성이었고 독일에 남은 것을 구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반항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조용했고 너무 늦게 찾아왔다. 이미 수백만 명이 죽은 뒤였다. 1945년 4월까지 히틀러의 제국은 베를린의 몇 개 도시 블록으로 줄어들었다. 총통의 벙커에서 히틀러와 슈페어의 한때 가까웠던 우정은 마침내 무너졌다.
슈페어는 자신이 총통의 파괴 명령을 어겼다고 고백했다. 히틀러는 침묵 속에 듣고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고 전쟁은 끝났으며 히틀러는 죽었다. 그가 세운 제국은 잿더미로 변했다. 알베르트 슈페어, 한때 1000년 동안 지속될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잿더미 속에서 나와 연합군에 자수했다. 그는 총사령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법정에 서게 되었다. 독일이 폐허가 되고 도시들이 평평해지고 철도가 뒤틀리고 제국이 연기와 잔해로 변한 채였다. 잔해 속에서 연합군 병사들은 수백만 건의 문서, 설계도, 명령서, 그리고 목록을 끌어냈다. 독재 정권의 종이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알베르트 슈페어의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슈페어는 자진해서 항복했다. 함부르크에서 그는 평범한 양복 차림으로 영국군에 자진 체포됐다.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권총도 청상아리 알약도 마지막 저항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순응했을 뿐이었다. 마치 또 다른 임무를 보고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많은 연합군 장교들에게 그는 나치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경비원들에게 악수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해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에게 비극이었습니다. 그 공연은 1945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가 뉘른베르크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슈페어의 탐조등이 하늘을 밝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하늘에 우뚝 선 대성당들이었습니다. 제3제국에 생존한 지도자 22명 이 피고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괴링, 헤스, 리벤트로프, 카이텔, 그리고 슈페어였습니다. 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카메라가 돌아가며 전 세계가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함을 치거나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슈페어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꼿꼿이 앉아 귀에 깊게 듣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정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고 자신의 수치심을 표현했으며 자신은 절멸 수용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하는 낯이었고 이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그 때문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죄책감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는 잠깐 멈추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범죄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든 아니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뉘른베르크에서 이루어진 가장 지적인 변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죄를 인정함으로써 슈페어는 최악의 범죄들로부터 자신을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괴물이 아닌 길을 이른한 인간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괴링, 리벤트로프 등 다른 이들이 교수형을 선고받는 동안 슈페어는 슈판다우 감옥에서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관들은 그를 더 잘 알았어야 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여 법정에 감사를 표하고 이끌려 나갑니다. 세상은 이제 그를 독재 정권의 건설자가 아니라 참회하는 생존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슈판다우 감옥은 마지막 수감자 루돌프 헤스가 사망한 후인 1987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곳이 신나치주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돌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한 번에 오직 7명의 죄수만이 그곳에 수감되었으며 슈페어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엄격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쓸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장작을 패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변 벽의 벽돌을 세곤했고 운동을 위해 하루에 정확히 10,000보를 원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이 습관은 밤이 되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몰래 가져다 준 작은 종이 조각들을 이용해 그는 글을 썼고 기억과 생각, 과거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찬 자세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파괴적인 인물로 묘사했고 자신은 순진하고 야망이 있으며 눈이 멀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질서에 대한 매력 때문에 당에 가입했다. 고 그는 썼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남아 있었지만 내가 악마를 위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톤은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후회가 담겨 있지만 심지어 후회의 순간에도 슈페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합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명령서, 참석했던 회의, 그리고 집단 무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사진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설계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1966년 슈페어는 형기를 마치고 스판다우 감옥의 문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르고 머리가 센 채로 오직 여행 가방 하나와 수백 장의 메모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한 기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슈페어 씨,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그는 조용히 답했다. 어떻게 죄책감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저서, 제3제국의 내부는 1969년에 출간됐습니다. 그 책은 고백처럼 읽혀요. 지적이고 감정적이며 거의 시적인 문체로 알베르트 슈페어는 자신을 히틀러의 마법에 빠진 충실한 기술 관료로 묘사하다가 나중에 진실을 깨달았다고 그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고 독자들은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고위 나치가 광신자가 아니라 인간처럼 말하는 것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진행자들은 그를 방송에 초대했고 기자들은 그를 그들 중 유일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우아하고 명확하게 말하며 괴물들로 지친 세상을 위해 맹목적인 복종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경고했습니다. 슈페어의 예의 발음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증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알베르트 슈페어는 세상이 믿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좋은 나치로서요. 그는 자신을 히틀러를 섬겼지만 그의 증오에는 동참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악의 일부였지만 어딘가 그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에 기반한 구원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역사가들은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고 슈페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회의록, 메모,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에 공급된 방독면, 필터용 강제 수용소, 노동예산 요청서와 SS가 운영하는 공장 건설 명령서에서 슈페어의 서명을 발견합니다. 1943년에 메모에서 슈페어는 더 많은 노동자를 수용소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씁니다. 또 다른 메모는 오스트리아의 치명적인 수용소 마우트하우젠 방문에 대해 논의합니다. 순수한 기술 관료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옥 일기조차도 계산적인 흔적을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그가 사후에 일기를 수정하고 자신이 강제 노동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가 정직함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자기 설계였으며 이는 구조물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멈추지 못했던 한 건축가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1981년 9월 1일 텔레비전 인터뷰를 위해 런던에 머물던 알베르트 슈페어는 67세의 나이로 호텔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도 자백도 심판도 없었고 단지 시트에 덮인 채 운반되는 시신과 그가 남긴 원고 뭉치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역사가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슈페어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넣어 공개적으로 유대인 절멸에 대해 언급했던 포젠 회의에 참석했으며 자신의 부서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수용소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착한 나치라는 개념은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아는 영리한 남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슈페어의 삶은 불편한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범죄에는 반드시 거대한 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범죄는 영리하고 규율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슈페어는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게 된 개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증오심을 품지 않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으며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 학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슈페어는 겉으로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여전히 선한 나치의 가면을 쓴 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